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서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 경찰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폐해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월 검찰을 엄하게 비판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안까지 발표를 했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반격에 나선 것일까요? 공수처가 도입되는 과정에 지금 삼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이 논쟁으로 좀 올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향 정보니 정책 정보니 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사찰 정보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경찰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선행하지 않고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수사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폐해가 올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 자리는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국장님, 의견 개진 치고는 이 억양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한 톤의 얘기를 문 총장이 한 것이죠. 저는 이제 문무일 총장이 지금 시점에서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 지금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종료됐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분도 이미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적폐청산 수사 부분에 대해서 큰 핵이 이제 거의 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올 부분이 바로 이제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그렇죠. 바로 닥치게 되는 거예요, 목전에. 네네. 문 대통령도 최근에 얘기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무언가 검찰의 입장을 좀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사실 문무일 총장이 조금 무색무취한 이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지금까지 현안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자의 질문에도 거의 답변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들이 오히려 특별히 불만을 표할 정도였잖아요. 특별히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수처 문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아마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잘 보면 물론 이제 문무일 총장이 지금 한 얘기가 사실 검찰 내부의 일반적인 의견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걱정들이 있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기 2년을 지키는 것보다 조직의 신망을 잃지 않는 게 아하. 검찰총장에서는 또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임기 끝난 정권은 이후에 유한하지만 검찰은 무한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하. 문무일 총장이 아마 이 국면에서는 그렇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런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적폐청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막 걸고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검찰을 제동 걸기도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무일 총장이 좀 더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1월 14일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거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경우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있음에 더하여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소국장님, 네. 일단 문 총장의 발언이 지금 이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권력기관 개편안의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제 검찰의 문 총장과 조국 수석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재 위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딱 서로 대결하는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문 총장은 조금 더 저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제 국면 자체가 바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고지 선점 전략을 서로가 펼치는 차원에서는 아마 문 총장이 계속해서 좀 더 강하게 검찰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청와대로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네.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좀 옮아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정 기자, 지금 청와대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입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청와대하고 검찰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크게 표출이 된다면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검찰을 아무래도 좀 다독이면서 잘 끌고 나가야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하지 못했다. 또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도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별다른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문무일 총장과 청와대의 엇박자 조금 삐그덕거리는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력기관 개편안이 발표한 뒤에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한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문무일 총장이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불쌍한 총장이 될 수도 있다. 네. 왜 그러냐면 검찰 내부의 이해관계와 청와대의 어떤 요구사항이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끼어있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항상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가장 큰 롤 중에 하나가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걸 세상에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검사를 지휘하는 총장 입장에서 야, 우리 권한을 뚝 띄어내주자. 이렇게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그렇죠. 밑에 이 조직 장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좀 끼어서 쉽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이제 발언들 하나 보시자고요. 항상 약간 뭔가 애매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들 하지 않습니까? 취임 네. 직후 한 얘기가 나그네는 말기를 바라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취임 이거 직후에 이런 말을 했죠. 저 아마 한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나그네는 누굴까? 농부는 네. 누굴까? 나그네하고 농부가 지금 입장이 다른 다르다는 거 거잖아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본인과 입장이 다르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또 전혀 반대 해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올해 안에 이제 주요 적폐 수사 마무리하겠다. 저건 이제 병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네. 검찰이 적폐 청산서를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렇죠.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역풍이 좀 불기 시작할 때 빨리 올해 안에 풀고. 주요 적폐수사 마무리하겠다 얘기하고 청와대에서 야 무슨 소리냐? 저거 지금 올해 안에 모든 거 다 끝난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진화하는 일종 해프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수처 위원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까지 나와서 청와대와 뭔가 좀 검찰 개혁을 가지고 부딪히는 모양새가 좀 나오는데 저는 앞서 이재명 차장 했던 얘기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검찰총장 입장에서 임기 2년 채우는 것보다 조직의 신망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 검사 개개인들이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건, 보수 정권에서 승승장구했건, 호남 출신이건, 영남 출신이건, 여당 지지세건, 야당 지지 성향이건 간에 결국 검찰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검찰이라는 이름하에서 우리 이 검찰의 기득권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아하. 권한을 지켜야 된다는 데서는 모두 다 생각이 일치합니다. 아하. 속된 말로 지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소위 말하는 우병우 라인이라는 검사들, 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이라는 검사들,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결이 다른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검찰 개혁, 공수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한 목소리를 이거를 낸다. 물으면요 아마 한 목소리는 확률이 99%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은요. 지금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21시간 만에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 청구의 최종 결재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문무일 총장이기 때문이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대해서 평화로웠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서 묻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건데요.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조사 내용 가운데 특별한 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받은 부분은 인정을 했다고요? 예. 그게 또 특별하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뇌물수수부터 해서 네. 국정원 특활비 사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나는 모른다. 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자가 한 일이다. 이렇게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유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서 10만 달러를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의 일부죠. 준 사실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도 사실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국정원 특정 활동비라는 게 사실은 꼬리표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특별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래서 국정원으로 물론 이제 한정돼 있지만 설령 그걸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국익을 위해 사용했을 때 과연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제 김유중 전 부속실장의 증언 때문에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쓴 게 과연 이제 직권남용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법적 논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지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던데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들이밀면서 네. 그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측근들의 진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증, 서류들이 되는데 당시 이제 그 다스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시영 씨가 우리 다스를 접수한다고 하지 뭐 그런 얘기들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다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이시영 씨가 이제 행사를 한다라는 그 플랜을 담은 어떤 문건들을 제시를 딱 했더니 약간 당황하면서 검찰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문건까지 어떻게 검찰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 있었겠죠. 그렇군요. 일단 21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한 2번 정도 쉬었다고 해요. 뭐 쉬는 동안에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네, 쉬는 동안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1941년생 78살인데 고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1시간 동안의 조사가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옆에다가 휴게실에 침대를 배치했고요. 한 서너 차례 정도 가서 5에서 10분, 10에서 15분 정도씩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식사는 뭐 어떻게? 설렁탕하고 곰탕을 보통 이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그 주문 배달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 드셨고 사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일반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한 20시간 조사를 받으면 진이 다 빠지는데 그래서 음식은 제대로 많이 섭취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밤 늦게까지 계속됐고 문무일 총장도 퇴근까지 늦추고 계속 자리를 지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소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인촌 전 장관이 현장에서 기다렸다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자를 눌러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의원도 자택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동관 전 뭐 홍보수석 그리고 뭐 정동기 전 민정수석 등 많이 있었지만 유인촌 전 장관은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힘든 시기에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인연이 깊죠, 두 사람이요. 왜 옛날에 뭐 가장 이제 중요했던 인연이라고 보면 1991년도에 한 방송국에서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박형섭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거의 얘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3 사태 때 한일 이제 회담 반대 운동을 하고 단신 농성을 하고 이후에 건설사에 들어가서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게 거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스토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역할을 유인촌 장관이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그래서 서울시장 그때도 이제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이제 시켰었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면서 문체부 장관을 3년 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문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강연장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전 장관이 이제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좌파 쪽, 그 진보 쪽 이런 쪽에 이제 지원을 많이 했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또 우파 쪽에 이제 그 문화인들 불만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걸 안고 가지 않겠냐 했는데 오히려 이제 좌파 쪽 그리고 진보 쪽 인사들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강경한 발언에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그것과 또 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소정숙 국장님. 네. 자, 일단은 영장 청구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이제 문 총장이 해야 될 과제가 남았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수사팀에서 의견을 모으면 그것을 윤석열 지검장에게 보고를 하고 윤 지검장이 이제 문 총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미 지난번에 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는 부분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이미 그때 결론이 아하.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종범이다라고 네. 했고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아하. 그렇게 영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범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주범에 대해서 영장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되겠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검찰이 당연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7번째. 사실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어디에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도 사실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국정원 특정 활동비라는 게 사실은 꼬리표가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특별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래서 국정원으로 물론 이제 한정돼 있지만 설령 그걸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국익을 위해 사용했을 때 과연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제 김의준 전 부속실장의 증언 때문에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쓴 게 과연 이제 직권남용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법적 논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지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던데 어떤 순간입니까? 아,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들이밀면서 네. 그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측근들의 네. 진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나 물증, 서류들이 되는데 당시 이제 그 다스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시영 씨가 우리 다스를 접수한다고 하지 뭐 그런 얘기들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다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이시영 씨가 이제 행사를 한다라는 그 플랜을 담은 어떤 문건들을 제시를 딱 했더니 약간 당황하면서 검찰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문건까지 어떻게 검찰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수 아하. 있었겠죠. 그렇군요. 일단 21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한 2번 정도 쉬었다고 해요. 뭐 쉬는 동안에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네, 쉬는 동안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1941년생 78살인데 고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1시간 동안의 조사가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옆에다가 휴게실에 침대를 배치했고요. 한 서너 차례 정도 가서 5에서 10분, 10에서 15분 정도씩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식사는 뭐 어떻게 설렁탕하고 곰탕을 보통 이제 외부에다가 이렇게 그 주문 배달을 시킵니다. 그런데 네. 다 드셨고 사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일반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한 20시간 조사를 받으면 네. 진이 다 빠지는데 그래서 음식은 제대로 많이 섭취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밤 늦게까지 계속됐고 문무일 총장도 퇴근까지 늦추고 계속 자리를 지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소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인촌 전 장관이 현장에서 기다렸다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자를 눌러 쓰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의원도 자택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하지 못했다. 또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도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별다른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문무일 총장과 청와대의 엇박자 조금 삐그덕거리는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력기관 개편안이 발표한 뒤에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한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문무일 총장이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불쌍한 총장이 될 수도 있다. 네. 왜 그러냐면 검찰 내부의 이해관계와
청와대의 어떤 요구사항에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끼어있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항상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가장 큰 롤 중에 하나가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검사를 지휘하는 총장 입장에서 야, 우리 권한을 뚝 띄어내주자. 이렇게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그렇죠. 밑에 이 조직 장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좀 끼어서 쉽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이제 발언들 하나 보시자고요. 항상 약간 뭔가 애매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들 하지 않습니까? 취임 네. 직후한 얘기가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취임 이거 직후에 이런 말을 했죠. 저 아마 한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나그네는 누굴까? 농부는 네. 누굴까? 나그네하고 농부가 지금 입장이 입장이 다르다는 다른 거 거잖아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본인과 입장이 다르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또 전혀 반대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올해 안에 이제 주요 적폐 수사 마무리하겠다. 저건 이제 병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네. 검찰이 적폐 청산서를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렇죠.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역풍이 좀 불기 시작할 때 빨리 올해 안에 털고. 주요 적폐 수사 마무리하겠다 얘기하고 청와대에서 야 무슨 소리냐? 저거 지금 올해 안에 모든 거 다 끝난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진화하는 저 일종 해프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수처 위원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까지 나와서 청와대와 뭔가 좀 검찰 개혁을 가지고 부딪히는 모양새가 좀 나오는데 저는 앞서 이재명 차장 했던 얘기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검찰총장 입장에서 임기 2년 채우는 것보다 아. 조직의 신망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 검사 개개인들이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건, 보수 정권에서 승승장구했건, 호남 출신이건, 영남 출신이건, 여당 지지세건, 야당 지지 성향이건 간에 결국 검찰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검찰이라는 이름하에서 우리 이 검찰의 기득권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아하. 권한을 지켜야 된다는 데서는 모두 다 생각이 일치합니다. 아하. 속된 말로 지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소위 말하는 우병우 라인이라는 검사들, 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이라는 검사들,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결이 다른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검찰 개혁, 공수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한 이거에 목소리를 대해서 낸다. 물으면요 아마 한 목소리는 확률이 99%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은요. 지금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21시간 만에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 청구의 최종 결재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문무일 총장이기 때문이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대해서 평화로웠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서 묻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건데요.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조사 내용 가운데 특별한 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받은 부분은 인정을 했다고요? 예. 그게 또 특별하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뇌물수수부터 해서 네. 국정원 특활비 사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나는 모른다. 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자가 한 일이다. 이렇게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유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서 10만 달러를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의 일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서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 경찰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폐해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월 검찰을 엄하게 비판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안까지 발표를 했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반격에 나선 것일까요? 공수처가 도입되는 과정에 지금 삼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아니면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이 논쟁으로 좀 올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향 정보니 정책 정보니 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사찰 정보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경찰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선행하지 않고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수사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폐해가 올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 자리는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 국장님, 의견 개진 치고는 이 억양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한 톤의 얘기를 문 총장이 한 것이죠. 저는 이제 문무일 총장이 지금 시점에서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 지금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뭐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종료됐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분도 이미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적폐청산 수사 부분에 대해서 큰 핵이 이제 거의 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올 부분이 바로 이제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그렇죠. 바로 닥치게 되는 거예요, 목전에. 네네. 문 대통령도 최근에 얘기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무언가 검찰의 입장을 좀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사실 문무일 총장이 조금 무색무취한 이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지금까지 현안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뭐 기자의 질문에도 거의 답변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들이 오히려 특별히 불만을 표할 정도였잖아요. 특별히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수처 문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아마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잘 보면 물론 이제 문무일 총장이 지금 한 얘기가 사실 검찰 내부의 일반적인 의견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걱정들이 있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기 2년을 지키는 것보다 조직의 신망을 잃지 않는 게 아하. 검찰총장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임기 끝난 정권은 이후에 유한하지만 검찰은 무한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하. 문무일 총장이 아마 이 국면에서는 그렇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런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적폐청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막 걸고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검찰을 제동 걸기도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무일 총장이 좀 더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1월 14일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거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경우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있음에 더하여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송 국장님, 네. 일단 문 총장의 발언이 지금 이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권력기관 개편안의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제 검찰 문 총장과 조국 수석 간의 어떤 뭐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재 위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그렇게 딱 서로 대결하는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문 총장은 조금 더 저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제 국면 자체가 바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고지 선점 전략을 서로가 펼치는 차원에서는 아마 문 총장이 계속해서 좀 더 강하게 검찰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청와대로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네.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좀 옮아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정 기자, 지금 청와대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입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청와대하고 검찰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크게 표출이 된다면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검찰을 아무래도 좀 다독이면서 잘 끌고 나가야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검찰을 압박하는